이제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야? 뭐? 누가 언제 그렇대? 당신 말이 그렇잖아. 그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남들한테 물어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 어떤데? 말했잖아. 답답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하잖아. 그래도 당신 취미 하나도 없이 종일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앞에서 없어지라는 거야? 당신 차라리 낮 동안만이라도 어머님 댁에 가 있던가? 어머님도 외로워하신다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성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박 씨는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바늘 같은 아내와도 30년간 한 지붕 밑에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면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이렇게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박 씨에게 지긋지긋하게 아무것도 안 하며 논다고 구박을 했던 아내. 그러면서 생활비가 줄 걱정만을 하던 아내. 종일 같이 있는 게 답답하다며 어머니 댁으로 가버리라고 했던 아내. 뭐 하나 박 씨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몸이 아프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박 씨를 집 밖으로 내몰았죠.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앞으로의 삶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박 씨는 30세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아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을 하면서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했기에 다시 복직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박 씨도 그러란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육아며 집안일이며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성에 맞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진 아내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기를 택한 아내 때문에 공부는 잘했지만 아들은 종종 괴로워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 씨와는 육아 방침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박 씨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으니 아내에 맞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를 하겠다며 바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대학이라 통학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경했습니다. 엄마 등살에 못 살겠다는 아들을 박 씨라도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내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하지만 아내가 아들에게만 그렇게 팍팍하게 구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수십 년간의 내공이 있어 나름대로 아내의 성격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죠. 여보, 욕실에 샴푸통 내려놓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아, 다시 올려두는 걸 깜빡했어. 보기 싫다니까? 잘 정리해두면 꼭 내려놓네. 미안해. 다시 올려놓을게. 내가 정리했어. 욕실 좀 깔끔하게 써. 알았어? 그래, 알았어. 욕실 샤워부스 안에 선반이 2개가 있었는데 아내는 꼭 모든 목욕용품을 높은 선반 위에 정렬해 놓았습니다. 씻다 보면 불편해서 낮은 선반에 박 씨가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내에게 한 소리씩 들었습니다. 종종 다시 올려두는 걸 깜빡해서였습니다. 샴푸통이 흐트러져 있는 게 싫다며 박 씨에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가끔은 박 씨도 맞받아칠 만도 한데 박 씨는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도 안 그러려고 노력도 했고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갈등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그런 박 씨를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평화가 좋았죠. 당신 젓가락 그렇게 내려놓지 말라고 했잖아. 받침대는 괜히 둔 줄 알아?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가 또다시 인상을 썼습니다. 식탁 위를 보니 방금 내려놓은 젓가락이 숟가락 받침대가 아니라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더러워지잖아. 닦으려면 힘들어. 보기도 싫고. 먹다가 매번 이 위에 올려놓는 게 불편해서. 뭐가 불편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알았어. 주의할게. 왜 밥 먹다가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야? 신경 쓰이게. 알았어. 얼른 먹어. 이것 봐. 여기다 내려놨지? 그제서야 박 씨의 손에서 눈을 떼는 아내. 흰밥에 김치 올려놓지 말고 지저분해서 보기 거북해. 박 씨는 아내 모르게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타이트해서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신혼 때는 다투기도 했지만 거진 30년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박 씨도 적응이 됐습니다. 물론 박 씨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서로의 모든 게 마음에 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부부란 그런 것조차 함께 맞춰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내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이해하려고 했고 서러울 때도 애써 마음속으로 삭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나 런닝화 하나 사야 하는데. 운동화를 왜 또 사? 산지 오래됐잖아. 밑창이 다 닳았어. 맨날 신고 뛰어다니니까 그렇지. 아내는 박 씨에게 핀잔했습니다. 박 씨는 괜스레 어머니에게 용돈을 다 쓰는 자식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돈 관리는 아내가 했기에 큰 돈을 쓸 땐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박 씨의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크게 돈 쓸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거의 매일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끔 가다 약속이 있으면 돈을 쓰긴 했지만 박 씨는 20만 원이면 넉넉하진 않아도 지낼 만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취미라고는 혼자서 동네를 뛰는 것뿐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뛰는 것은 아니었고 적당한 속도로 1시간 정도 뛰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풍경을 즐길 때도 있고 땀을 흠뻑 흘렸을 때의 상쾌함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유일하게 소비하는 건 반년에 한 번 정도 사는 운동화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대부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카드를 긁기 전에 아내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짜린데? 한 15만 원 정도. 뭐? 왜 그렇게 비싼 걸 사? 사실 더 비싼 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싼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고심해서 고른 신발이었습니다. 어차피 신발이 다 똑같은데 한 옷 6만 원짜리 사서 신으면 안 돼? 그러면 발 아파. 당신 용돈으로 사면 되잖아. 15만 원짜리면 충분하네. 그리고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 돈 쓸 데도 없으면서. 그러자 아내가 박 씨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돈 잡아먹는 귀신이야. 아무튼간
그러면서 카드로 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이럴 땐 회의감이 들긴 했습니다. 다들 박 씨가 한 달에 용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놀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박 씨에게 나가는 돈이 못내 아까운 듯 했습니다. 물론 가정을 위해 아끼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 현수 결혼도 시키고 우리 노후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비 빠듯해. 알았어. 한숨 쉬며 알았다고는 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집도 대출을 다 갚았고 아들도 취직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벌었지만 사치한 적이 없으니 모아둔 돈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늘 돈 타령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알뜰하게 살긴 하지만 그런 아내를 박 씨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엔 소비를 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 일주일 했는데 차를 찾으러 가기로 한 바로 전날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릎과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릎은 최소 3개월간은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러다 당신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정말로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휴직을 하긴 했지만 이참에 그만두는 게 어쩌면 회사에서 바라는 것일 수도 있었죠. 3개월이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잖아. 아, 그러니까 왜 잘 보지도 않고 길을 건너? 이 소리는 사고가 난 뒤에 아내에게 10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초록불에 건너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혔는데 아내는 그로 인해 회사에 못 나가게 되어 박 씨가 미운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박 씨는 퇴원 후에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집에 있을 거지? 그래야지. 언제 돌아다닐 수 있대?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불편해서 뭐하러 나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데 통증도 있고 불편하기도 해서 박 씨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팔을 다쳤다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무릎이라 참 괴로웠습니다. 스스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리기는 다 낫고도 못하겠네. 1년은 있어야겠지. 아이고, 운동화가 굳었어. 아내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 있는 동안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해한다고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보다도 답답해하는 게 어쩌면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영양제 좀 팍팍 먹으라니까? 아내가 알 수 없는 영양제 5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먹었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너무나도 짜증스럽게 내뱉는 말에 박 씨도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아파서 가장 괴로운 것은 박 씨였으니 말이죠. 오늘은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그저께 갔다 왔잖아. 회사도 못 가는데 친구라도 만나고 오던지. 이러고 누굴 만나고 오라는 거야? 조금씩 걸을만해지자 아내는 자꾸만 박 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움직일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밖을 나다니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아프지? 그런 박 씨를 운동 부족이라며 나무랐습니다. 여보. 근데 당신이 밥 좀 알아서 챙겨 먹으면 안 돼? 밥을? 그래?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당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왜 내가 삼시세끼를 해다 바쳐야 하는 거야? 해다 바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당신이 일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종일 집에만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런 줄 알아? 뭐라도 좀 하던가.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인지도 말이죠. 환자가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었지만 아내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시세끼 해주는 것도 힘들다. 나 혼자 있으면 두 끼면 되는데. 앞으로 점심은 당신이 알아서 먹어. 정말로 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박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꼭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남편 바라보듯 보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워 박 씨는 결국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갈 데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딜 막 돌아다니질 못하니 그냥 한두 시간 시간을 때우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좀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 복귀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안 좋기도 했고 회사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퇴직해서 몸도 회복하면서 재취직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곧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오고 있었죠. 이왕 집에서 쉬게 된 거,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갖자 싶었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60에 은퇴해서 모아둔 돈만 쓰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잘릴 때까지 딱 붙어 있어. 한 달이라도 월급 더 받고 그만둬야지. 지금 그만둬서 어떻게 살아? 어차피 한두 달은 더 쉬어야 해. 이러고 출근을 어떻게 해? 당신 집에서 충분히 쉬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도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지 몰라도 회사를 알아보거나 사업을 구상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머리 복잡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회사 나가? 다 낫지 않아도 일단 회사에 가라며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의 언쟁은 피했습니다. 무슨 말로 설득해 보려고 해도 아내는 듣질 않았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무릎을 재수술하게 되며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원치 않게 또다시 3개월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 씨조차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의 나이가 50대 후반이기에 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닌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전에도 은퇴 얘기 종종 했었기에 시기가 맞물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박 씨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편해서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박 씨가 집에 있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내였으니 말이죠. 설마 싶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의 대우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 걸리적 거리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점심 먹으려고 부엌에 가. 냉장고에 뭘 사두기만 하면 금방이야. 아주 그냥 그 말에 박 씨의 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먹어대니까 그렇지. 아내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먹겠다는데도 그것마저 꼴보기 싫은 것처럼 인상을 썼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야. 뭐? 누가 언제 그렇대? 당신 말이 그렇잖아.
그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남들한테 물어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 어떤데? 말했잖아. 답답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하잖아. 그래도 당신 취미 하나도 없이 종일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앞에서 없어지라는 거야? 박 씨도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답답한 건 오히려 박 씨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꾸했습니다. 당신 차라리 낮 동안만이라도 어머님 댁에 가 있던가? 박 씨의 어머니 집은 차 타고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직 운전이 힘들었지만 버스를 타도 금방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도 되는 것처럼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허공을 쳐다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에게 모진 말을 내뱉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워하신다며? 그 얘긴 1년 전에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가까이 살던 박 씨의 누나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이사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 홀로 외로워한다고 말이죠. 그때는 듣는 신용도 안 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진짜 갈 거야? 그래. 낮에는 어머니한테 가 있을게. 됐지?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박 씨에겐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어쩐지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고 힘들다는데 무릎이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눈앞에서 사라져주자 싶었습니다. 박 씨도 곧 다시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테니 그때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죠. 집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긴 왜 쫓겨나요? 안 그럼 몸도 안 좋다는 애가 왜 자꾸 찾아와? 많이 회복됐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할까봐 오는 거죠. 적적하기는 젊은 애가 또 하필이면 무릎을 다쳤어. 그렇게 말하는 박 씨의 어머니가 오히려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많이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스러웠는데 이참에 좀 챙겨드리자 싶었죠. 이리 주세요. 국은 제가 끓일게요.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기본적인 건 해요. 도가니탕 얼려둔 거 그거나 끓여봐. 무릎 얼른 붓게. 박 씨는 점심쯤에 나와서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건 아니었고 한 공간에 있으며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박 씨는 책을 읽기도 했고 노트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며 핀잔을 줄 사람도 없었고 적어도 박 씨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 말이죠. 집에 돌아가면 오후 5시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아내와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어머니 집을 왔다 갔다 하자 좋아하던 아내는 금세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아내어 박 씨를 숨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박 씨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지적하던 아내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알아봤어?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 그때까지 우린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무슨 손가락을 빨고 있다고 그래. 생활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잖아. 일을 안 하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무릎을 왜 다치냐고? 나도 갑자기 뺨이라도 맞은 기분이야. 뭐? 사고가 난 걸 어떻게?
보험금도 받았잖아. 그게 얼마나 한다고. 나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왜 자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뭐? 못 살게 굴어? 누가? 내가?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역할이 도대체 뭐야? 돈 벌어오는 거 아니야? 당신이 가장이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살아.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박 씨를 돈 벌어오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장난 기계 말이죠. 아내의 말에 화가 난 박 씨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같이 취직하자. 뭐? 당신도 이제 애를 키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사는데 살림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나도 다시 일한다고 해도 전처럼은 못 벌 거야. 그만큼 시간도 많아지겠지. 집안일은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자. 이제는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박 씨인데 왜 그 짐을 자기한테 지우려 하느냐며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내 집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눈치 보고 아픈 몸으로 어머니 집에 피신 가 있는 것도 비참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주부로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부정하는 말이야. 당신 여태 고생한 거 부정할 생각 없어. 앞으로 삶은 똑같이 고생하자는 거잖아. 그게 문제야?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진짜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따위? 먼저 그렇게 말한 게 누군데 그래. 그리고 말이야, 진짜 서러워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당신이 나 아프고 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나 있어. 참, 이런 당신과 살았다는 게 서글프다. 뭐? 돌봐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작은 위안도 되지 못했던 아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라며 길길이 날뛰는 아내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인생이 불쌍할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말대로 그대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집을 나와도 묵을 곳을 따로 구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웠습니다. 어차피 나온 거 어머니 집에 있다가 천천히 집이라도 구해볼 요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박 씨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찾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머물렀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아내에게선 문자 메시지가 한 번 왔습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지 어디 있느냐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만 했습니다. 박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맨몸으로 나오는 바람에 챙겨온 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얼른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긴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죠. 박 씨는 아내 쪽은 바라보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에 우선 갈아입을 옷과 노트북 정도를 챙기고 있는데 아내가 뒷공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온 지 5분도 안 돼서 다시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내가 얼른 말을 걸었습니다. 얘기 좀 해. 그대로 지나치려던 박 씨를 아내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있는 거지? 그제서야 박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괜히 거기서 어머님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와. 같이 있기 불편하다며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라던 아내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 어? 이만 가도 되지. 아니, 여보. 얘기 좀 하자니까? 나는 할 말 없어. 그러자 아내가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박 씨가 쳐다보자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신도 잘한 거 없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오죽 답답했으면. 박 씨는 거기까지 듣고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보려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랑 통화했어요. 아직 화해 안 하셨죠? 자식에게까지 전화해서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생활비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요. 여전하시네요.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한결같은 아내에게 맞춰주지 못한 박씨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박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하려고요.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아도 남는 게 이런 거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박씨는 부정하는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박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에 거짓된 말로 아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안 살 수도 있어. 두 분 문제니까요.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말에 박씨는 조금 안심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자식이 부모가 갈라서는 걸 원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당분간은 할머니 댁에서 지낼 거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씨는 어머니 집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내와는 함께 살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걱정을 하지만 박 씨는 힘닿는 한 70, 80까지 일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 살며 소소하게 벌어먹으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며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던지 간에 아내와 함께 그리는 미래보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숨막히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내는 박 씨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뭐? 나랑 같이 안 살 수도 있어? 현우가 그러던데. 그래. 마음 정리했어. 현우 결혼은 안 시켜? 당신은 다 늙어서 밥 차려줄 사람도 없이 어떻게 살려는 건데? 현우 걱정도 말고 내 걱정도 말어. 현우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나도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으니까. 그것보다 당신은 돈 벌어줄 사람 없이 살 걱정해. 뭐? 진짜 너무한다. 평생 살림했더니 이제 와서는 돈 때문에 비참하게 살라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 같은 입장이야. 새로 일자리 알아봐야 하고 고상한 일은 못할지도 모르지. 그래도 당연히 돈 벌면서 열심히 살 거야. 당신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 때문에 답답하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진심을 깨들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해. 돈? 못 줘? 당신이 안 주면 법원 통해서 받을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평생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 아니야. 헌신? 희생? 그건 당신만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부부가 서로 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살면 되잖아. 당신이랑은 그게 안 될 것 같다. 당신이 돈 못 버는 남편은 필요하지 않듯이. 내 몸 아픈데 일하러 나가라고 화내는 아내는 나도 필요 없어. 그러자 아내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혼은 안 돼. 그땐 그냥 그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내는 뒤늦게 울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박 씨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내 스스로가 불행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불쌍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내와 이혼을 택했습니다.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한 것처럼 아내 없는 노후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부부가 알콩달콩 보내는 노후는 아닐지언정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지금 장난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쉽지?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맨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으면서 뭐가 어려워? 참나, 내가 살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네. 남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이혼장 내민다고 하더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은퇴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시세끼 밥 해주기 싫어서 여자들이 남자 버린다더라. 당신도 딱 그런 거 아니야? 나 곧 은퇴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늙어서 밥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당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처럼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남자가 있는지. 당신이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는 건데 왜 난리야? 뭐 난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이 60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 2, 30년은 더 살지 모르는데 당신한테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당신 진심이야? 나는 당신한테 빈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당신이 미쳤구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성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남편의 환갑의 남편이 평생 가장 원해왔던 걸 선물로 줬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화가 나거나 다툼이 있을 땐 버릇처럼 이혼하자는 말을 해왔던 남편이었습니다. 툭하면 갈라서자 법원 가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그 말이 나오면 성 씨가 꼭 참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혼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는 성 씨가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30년이었습니다. 환갑이 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다길래 성 씨는 그 바람을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는데 성 씨가 거의 60이 다 되어서야 우연한 기회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씨도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어가며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이라는 선물을 남편도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성 씨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달도 별도 다 따줄 것 같았던 남편. 달도 별도 따주지 않을 거란 걸 결혼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맞춰가며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어떻게 모든 게 다 입맛에 맞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성 씨를 자신에게 맞추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결코 참지 않았죠. 결혼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성 씨는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몸이 그리 좋지 못해 몸조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갓난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하니 몸이 축날대로 축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90일 정도 되었을 때쯤이 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에 못 갈 것 같은데. 왜 못 가? 몸이 안 좋아서 애도 너무 어리고. 차 타고 몇 시간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힘들어도 가야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아이에겐 왜 힘든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저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했죠. 차 막히면 4~5시간도 걸릴 텐데. 어떻게 가? 왜 못 가? 운전은 내가 하고 당신은 가만히 앉아만 있잖아.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는 사람을 설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 소리를 듣고는 남편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설날에 시골도 안 가겠다고? 그게 며느리로서 할 소리야? 추석에도 배부른 상태로 갔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가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거 일 좀 한다고 안 죽어.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서연이도 100일도 안 됐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가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명절에 시집도 가기 싫다는 소리가 나와?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화가 점점 올라오는지 남편의 언성도 따라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단어 선택도 거칠어졌습니다. 애를 낳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집안일도 대부분 성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 눈에는 팔자 좋은 여자처럼 비춰진 모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명절에 시집에 가지 않으면 결혼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남편. 애 낳은 게 대수라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당신 지금 하는 일은 남편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야.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자신을 우습게 여길 거라고 아내에게 이렇게 표독스럽게 얘기하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남편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할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 뭐? 이혼? 그래. 이혼해. 성씨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밀가루 바른 듯 새하얘진 얼굴에다가 대고 남편은 또다시 이혼을 하자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단어가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성씨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아내에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설 끝나면 갈라설 준비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로 혼자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성씨는 따라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골에 내려가 있는 이틀간 내내 울며 지냈습니다. 겨우 아이에게 젖만 먹이며 제대로 된 밥도 못 챙겨 먹고 그렇게 피폐하게 생활했죠. 그러다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 혼자 잘 지냈어? 이거 먹어. 음식 좀 싸왔어.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이죠. 성씨는 울음을 왈칵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 고생했던 것이 허무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본가에 가서 맘 편히 잘 먹고 잘 쉬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그런 폭탄을 터뜨리고 간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혼하자고 한 건 뭐야? 이혼 그냥 화나서 한 소리지 뭐야. 남편은 성 씨의 심정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성 씨의 반응이 별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화나면 무슨 말인들 못해.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어? 그러면서 웃는 남편.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한편, 당시엔 그래도 안심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허무하긴 했지만 어린 아이를 두고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렇게 성 씨는 남편과 얼렁뚱땅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냥 이혼해. 남편은 사소하건 큰일이건 마찰이 있으면 꼭 끝에는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놀라서 눈물을 흘렸지만 나중엔 성 씨도 화가 났습니다. 그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툭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뭐? 그래.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다. 이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는 버릇 고쳐. 하지만 자존심 센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성 씨가 받아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법원으로 와. 아니다. 집에서 나가. 애는 두고 맨몸으로 나가. 거의 집에서 끌어낼 것처럼 거칠게 성 씨의 팔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뭐가 먹고 싶다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곤 했죠. 그러니 이혼하자는 말이 빈말인 건 진작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은 바닥을 쳤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슴이 쪼개질 듯 서글펐습니다. 물론 매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밥 먹듯이 싸웠으면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었겠죠. 평소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싸우면 대화는 꼭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성 씨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공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성 씨가 둘째를 낳았을 때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과일이라도 좀 내와야지. 내가 할게. 서연이 엄마는 앉아 있어. 아, 제가 할게요. 너무 움직이지 말어. 나중에 골병 들어. 만석이 네가 서연이 엄마 좀 도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해. 애 둘 낳으면 얼마나 힘든데. 애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서연이 엄마한테 맡기면 어떡해. 저도 하죠. 아까부터 가만히 앉아서 계속 시키기만 하잖냐?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성 씨를 위한 말이었지만 반면에 남편에겐 듣기 싫은 소리였겠죠. 처음엔 웃으며 대답하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이 끊이질 않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심기가 뒤틀렸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툭 내뱉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쳤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보태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말을 할 거면 오지 마세요. 제분에 못 이겼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고 말이죠. 멀리서 온 시어머니를 남편이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지 말란 소리를 듣고도 계속 머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화를 풀어야 할 텐데 남편은 시집 식구들과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순간 화를 못 참고 커진 다툼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연을 끊겠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집 식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성 씨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기분이 풀렸는지 성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는 내려가야지. 연 끊겠다고 그랬잖아. 그냥 한 소리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어떻게 끊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어깨까지 으쓱하며 말하는 남편을 성 씨가 기가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집에서도 그런 남편에게 학을 뗀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화가 나면 자식들에게도 아무 말이나 내뱉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때려치워. 여보, 아빠 안 돼. 이딴 거 뭐하러 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라고 했냐, 안 했냐? 너 같은 게 무슨 음악을 한다고 그래? 지 애비도 우습게 보는 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 돼. 당신도 서연이 레슨 보내지도 마. 여보. 진정하고 좀. 다 때려치워. 아니면 집을 나가. 바이올린을 배우는 큰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부술 듯이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딸은 악기가 상할까봐 울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화만 돋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바이올린이 손상이 됐고 나중에 정신 차린 남편이 그 모든 게 딸 때문이라며 또다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가족들을 못 살게 해? 이유들은 너무나 사소했습니다.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남편은 참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성 씨에겐 이혼하자고 했고 자식들에겐 집을 나가버리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딸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성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는 당장 법원에 가자며. 아, 화 풀렸어. 자기 분풀이를 그렇게 해대니까 화도 금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엔 늘 상처가 남았습니다. 딸들은 커가면서 그런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따로 나가서 살았고 아버지와는 거의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딸들에게 섭섭해하기만 했지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 씨가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모든 일이 그저 다투며 생긴 가벼운 해프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 씨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애 둘을 낳고 다시 직장을 찾으니 전 같은 대우는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월급이 높지도 않았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참아야지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독불장군의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잘 사나? 주말 저녁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성씨 혼자 남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혼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며 흥미롭게 보다가 출연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이혼하면 여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그냥 꾹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면 남자만 손해라고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어젯밤만 하더라도 남편은 성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설거지 잘하는 남자한테 가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겠지만 성 씨는 정말로 도장을 찍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꼭 설거지를 시켜야겠냐? 퇴근해서 오니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컵들. 남편이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물 한 잔 마시고 싱크대에 넣어놓고 또 새 컵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점심에 먹은 것도 그대로 둬서 말라붙은 상태였습니다. 설거지 좀 해놓지 그랬냐는 말에 남편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돈은 성씨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자신만 돈을 벌고 성씨는 놀러라도 다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일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나만큼 벌어오던가?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월급이야 남편이 많겠지만 일하는 시간은 성씨나 남편이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덜 버는 성씨가 집안일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둘게.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그건 치를 떨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부터는 성씨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번 걸로는 생활비 정도는 낼 수 있잖아. 그러면 성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나 후회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더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때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몰랐나 싶었습니다.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동거부터 한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구나 생각했죠. 일단 애가 있으면 이혼은 쉽게 생각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아니면 도장 찍던가. 뭐? 도장 찍고 그 돈으로 살아.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젊었을 땐 자식 때문에 이혼 생각은 못했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다 큰 뒤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내 고생하다가 나이 들어 돈도 없이 갈라서면 나머지 인생이 비참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요? 3억? 3억을 절 주시겠다고요? 그래. 대신 나중에 재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어라. 난 네 언니네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까 언니는 더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 그건 그렇죠.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성씨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도 꼭 누가 듣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떨떨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최근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살던 집을 정리하고 큰언니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씨에게는 3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유산은 전부 큰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상황은 아니기에 성씨는 그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는 큰언니가 당연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성씨에게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모르는 돈 말이죠. 어째서인지 남편에게는 천천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돈 관리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성씨가 모르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처럼 당분간은 성씨가 가지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친정 어머니의 팔순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용돈 문제로 남편과 작은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만 원이나 드리자고? 너무 많지 않아? 근데 어머님 팔순 때도 200만 원 드렸잖아. 우리 엄마? 게다가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엄마는 다리 아파서 못 가시니까 그건 됐고 그래도 용돈은 똑같이 드려야지.
왜 똑같이 드려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상황에 맞게 드리는 거지.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200 드린 거고, 장모님은 처형이랑 사는데 큰돈이 뭐가 필요해? 그게 무슨 논리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는 50만 원만 주는 게 이해가 안 가. 그건 내가 번 돈으로 드린 거잖아. 당신도 더 드리고 싶으면 당신 월급에서 보태. 뭐? 그렇잖아. 왜 장모님 팔순에 나한테 큰 돈을 내라고 그러는 거야? 남편의 말에 성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부당한 일을 이토록 당연하게 내뱉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남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팔순에도 용돈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성 씨가 시골에 내려가 하루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미역국도 직접 끓여드렸는데 남편은 양가의 용돈만 똑같이 드리자는 말이 거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네 돈으로 해라 하는데 정이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드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심보가 너무나 고약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엄마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미역국?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가 미역국을 어떻게 끓여? 그리고 사위랑 며느리랑 같아? 뭐가 다른데? 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드리던가 해. 당신은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친정에 퍼다 주길 바래. 누가 퍼다 주래? 됐어. 그만 얘기해. 아니, 말은 끝까지 해. 내 월급으로 전부 생활비 쓰는데 나더러 엄마 2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50만 원 드린다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아이, 진짜. 장모님이 돈이 뭐가 필요하시냐고.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더 보태줬는데 왜 당신은 늘 당신 집만 신경 써? 뭐? 당신 집. 말이 점점 함부로 나온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당신한테는 부부가 이런 거야? 성 씨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집을 챙기는 만큼 성 씨도 친정을 알아서 챙겨야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처가를 등한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의 말이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나랑 어떻게 살아? 그럴 거면 도장 찍어줘? 뭐? 이혼해 주느냐고. 그러면 장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성 씨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성 씨도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라곤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성 씨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씨에게는 믿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가 말이 없는 걸 가지고 꼬리를 내렸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인심을 썼다는 듯이 장모님에게는 100만 원 드릴 테니 그렇게 하려고 일축했습니다.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성 씨는 한동안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 씨가 토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씨는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 씨의 마음속만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가 남편의 환갑이었습니다. 그때 성 씨는 선물 대신 어떤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혼?
그러더니 이혼이라는 말을 2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얼른 와닿지 않는 단어인 듯 했습니다. 평생을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말인데 말이죠. 당신 환갑인데 내가 해줄 건 없고, 당신이 그동안 너무 바랬던 거 들어주려고. 어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 늘 나랑 갈라서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이참에 그 소원 들어주려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빠르게 깜빡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난도 정도껏 해. 장난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당신도 이혼하고 싶고 나도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게 맞아. 이혼이라니? 지금 장난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쉽지?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맨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으면서 뭐가 어려워? 참나. 남편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살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네. 남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이혼장 내민다고 하더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은퇴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시세끼 밥 해주기 싫어서 여자들이 남자 버린다더라. 당신도 딱 그런 거 아냐? 나 곧 은퇴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늙어서 밥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남편은 성 씨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평생의 버릇이 고쳐진 듯 굴었습니다. 이혼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 타이밍에 한 번쯤은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당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처럼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남자가 있는지. 당신이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는 건데 왜 난리야? 뭐? 난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이 60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 20, 30년은 더 살지 모르는데 당신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그러고 노후에 편히 살 것 같아? 당신 돈 있어. 이 집 반 나눠야지. 그걸로 전세 구해서 나갈 거야. 집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꼴랑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그제서야 남편도 심각성을 인지한 듯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나는 당신한테 빈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성 씨는 그동안 이혼하자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농담처럼도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아는 남편은 얼굴이 질렸습니다. 당신이 미쳤구나. 그 말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성 씨가 입을 다물고 있자 남편이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것만 드린 줄 알아? 여행도 보내드리고 할 거야. 뭘 그걸로 서운해가지고 경솔하게 이혼 얘기까지 꺼내? 남편의 입에서 경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너무 우스웠습니다. 남편은 결연한 성 씨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당신 그러고 후회 안 할 줄 알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잘 살든 안 살든 당신 없으면 숨 쉬고 살 것 같아. 남편은 큰 충격이라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의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둘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성 씨는 이 편이 차라리 전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성 씨도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말 좀 안 섞는다고 한결 나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이 성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성 씨가 돌아설 마음이 없어 보이자 오히려 초조해 보이는 건 남편이었죠. 진짜 이러지 말자.
애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당신은 서윤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했던 말이고,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 그 소리도 수십 년 들으니까 세뇌가 됐나 봐. 정말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참 전부터 했어. 그래도 잘 살았잖아, 우리. 당신이야, 그렇지. 나는 당신이 내뱉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 다 받으며 살았어. 그런 날 생각한다면 이혼해줘. 미안하다. 지수가. 그제서야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러면 정말로 사람 새끼가 아니야. 아니, 다시 한번 그러든 안 그러든 상관없어. 이혼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 지수가. 어떻게 우리 30년 세월을 이렇게 끝내? 나는 진짜로 이혼하고 싶었던 적 없었어. 당신 그동안 가정에 했던 만행들, 나를 무시했던 것들, 이제는 더는 못 참아. 내가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당신이랑 애들한테도 잘할 테니까 이러지 말어. 남편의 간절해 보이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며 화를 낼 줄 알았더니 말이죠. 내가 각서 쓸게. 다시는 당신 무시 안 하고, 이혼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럴게. 당신이 그걸 지킬 리가 없잖아. 못 지키면 이 집 당신 통째로 주고 이혼할게. 정말이야. 그 말에 성씨는 솔깃했습니다. 남편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성씨는 이혼하고서도 집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어쩌면 재산분할로 진흙탕 싸움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써두었습니다. 훗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성씨의 눈치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부엌대기 취급하던 것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씨는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끝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알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굳이 남편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어설픈 솜씨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성씨는 별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는다고 살가운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삶이 나았습니다.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있어도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그런 성씨의 눈치를 보는 건 오히려 남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용기는 없는 사람이 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성씨는 그걸 무기라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위에 있는 것은 성씨였으니 말이죠. 참, 이게 이상하게 꼭 이런 때 일이 생기네요. 너는 어떻게 주말에 하는 팔순잔치에 잠깐도 못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 때문에요.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잖아. 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요.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깝잖냐? 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면 서운해요. 뭐?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는데요? 저도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바쁜 걸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팔순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빠도 지난 설에도 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못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4세 안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안 씨의 작은 며느리는 특이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15년도 넘었지만 며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시집에 행사만 있으면 팔팔하다가도 아프고 한가하다가도 바빠지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한두 번쯤 그런다면 당연히 사정이 있겠거니 하겠지만 그런 세월이 거진 2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참석하지 않았다가 딸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낯뜨겁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안 씨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오기 싫다면 오지 말아라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 팔순애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런 행사도 아니었고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만나서 놀고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딱 2~3시간만 비워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20분 거리에 사는 며느리가 안 올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또 몰랐습니다. 안 씨도 바보라서 그동안 며느리에게 속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날에 큰 소리 내기 싫어서 눈 감았던 적이 많았죠.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 정도도 오지 못하겠다는 며느리를 안 씨도 더 이상 며느리로 대접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부모도 자신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안 씨는 아들 2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이제는 전부 40줄에 들어섰고 손주도 5이나 있었습니다. 이달 말에가 제사지? 아니, 다음 달 초요.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네요. 아이고 애들 회사 가려면 힘든데. 남편의 말에 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좋을 텐데 싶었죠. 좀 시간을 당겨서 빨리 하고 끝내자고. 그럽시다. 그래야 애들도 일찍 돌아가지. 아주 예전에는 자정이 되어갈 때쯤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10시쯤이면 지냈습니다. 12시 전에 자식들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늘 서둘렀죠. 제사는 합쳐서 1년에 1번만 했고 차례는 명절에 2번이니 총 3번 정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버이날이나 생일 등에는 시간이 되는 자식은 안 씨 부부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따로 보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각자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식들 전부 불러 모으면 뭐가 좋나 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자식들 시간을 뺏으며 굳이 부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안 씨도 그런 날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밖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생일에 집에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런 걸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진작에 다짐했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래야 덜 서운하다는 것을 깨달아서였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게 희한한 것이 덜 봐야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다 똑같이 예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쯤 먹었으면 모든 것에 초연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눈만 좋아졌습니다. 누가 부모를 위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빤히 보였죠.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오려고 해? 수년 전 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빠도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낮부터 같이 준비하지는 못하는데 그건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퇴근해서 최대한 빨리 갈게요. 매일 야근한다며? 오지 말어. 야근해도 제사 지내는 시간보다는 일찍 끝나요. 어차피 낮 동안 안 씨가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해 놓지만 그래도 평일 저녁에 자식들이 제사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큰 며느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건 다들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맘때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뜬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1, 2년간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직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겠다며 말이죠. 안 씨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무슨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며느리가 고생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벌이가 없을 테니 배는 힘들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자식들을 혼자 돌보고 퇴근해서는 인터넷에 뭘 올려서 부업 비슷한 걸로 돈을 번다는 얘기도 전에 듣고는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짬을 내서 제사까지 챙긴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와. 그러면 또 빈손으로 오기 그렇다며 뭘 사올까봐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예성이 학원 특강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예성이 학원을 그 시간까지 해? 어우, 그럼요. 요즘은 다 그 시간까지 하죠. 아직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손주인데 제사를 지내는 시간까지 학원에 묶여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겨우 잡은 특강이라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제사 못 오는 거야 이해하는데 쉬엄쉬엄 해라. 그럼요. 제가 다 알아서 하죠. 어쨌거나 죄송해요. 가서 음식도 도우고 해야 하는데. 형님 오시죠? 회사 끝나고 온단다. 저도 내년에는 꼭 참석할게요. 내년에도 꼭 참석하겠다는 말은 작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거의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이제는 전화벨만 울려도 짐작이 갔습니다. 못 온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예성이 아빠는 온대니? 네. 예성이 아빠만 보낼게요. 음식도 좀 덜 차리고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 딸이 어린 손주 둘을 데리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차 많이 막혔지? 낮은데도 좀 막히네.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딸이기에 오는 길이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회사 때문에 오지 못하고 애들 때문에 휴직해서 집에 있는 딸만 낮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부터 하면 돼. 남편이 손주들을 보고 있고 딸이 제사 음식을 하는 걸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먼저 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매년 가짓수가 줄어드는데도 참 번거로운 일이었죠.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손주 둘도 함께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손만 씻고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서 척척했습니다. 빠릿빠릿해서 오히려 안씨가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차리는 동안 그리고 10시가 다 되었을 때 뒤늦게 작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퇴근이 늦어져서요.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안씨의 옆에 섰습니다. 예성이 이 시간에도 학원에 가? 아, 예. 지금쯤은 집에 있겠죠. 비록 아들네 집과 안씨의 집은 2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꼬박꼬박 와서 챙기는 큰 며느리가 고마운 거지 자주 오지 않는 작은 며느리가 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인 것은 큰 며느리가 서운해할까 봐였습니다. 어머님,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내가 치울 테니까 비켜서 봐. 그래서 안씨가 더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었죠. 제사가 끝나고 안씨는 큰 며느리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도 1년에 한 번인데요. 뭘? 동서는 또 뭐가 바쁘대요? 예성이 학원 때문에. 하지만 더 나이가 많은 두 손주들이 큰 며느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의 학업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은 핑계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죠. 한두 번이 아니기에 큰 며느리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생일이든 무슨 날이든 제일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네가 제일 참석률이 낮았습니다. 사실 참석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것이 참석한 날을 꼽는 게 어려웠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면 올해는 많이 봤다 할 정도였습니다. 매번 변명은 다양했는데 대부분이 손주의 학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손주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써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뭐? 예성이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그러게 나도 몰랐는데 요즘 오빠네 집 분위기 장난 아니야. 어떻게 알아? 모를 수가 없어. 오빠랑 새언니랑 맨날 학교도 들락날락 하는 것 같던데. 학교에도 불려가?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나 봐. 얼마 전에 가출한 걸 오빠가 다시 끌고 왔대. 딸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씨도 전혀 몰랐는데 손주가 진작에 공부하는 담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태껏 예성이 학원 다녀서 제사도 못 오고 명절에도 못 온다고 그러더니 다 핑계야. 딸이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네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니 안타깝지만 딸이 투덜거리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는 무슨 핑계를 대려나 궁금하네. 그런데 그 뒤로 작은 며느리는 양심껏 손주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바쁘거나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안씨의 칠순에도 말이죠. 어쩌죠? 어머님,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는 손주가 태어나고 회사를 나와서 쭉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씩 일을 받아서 집에서 부업처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바쁜 날이 종종 있는 건 알고 있었죠.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바쁘다는데. 칠순 미리 축하드려요. 가진 못해도 제 마음 아시죠? 그래, 알어. 고맙다. 안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딸은 신우이는 신우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못 온다고 하자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칠순에 빠지냐고 말이죠. 주말에 다들 시간 내서 오는 건데 유일하게 작은 며느리만 바쁘다고 하니 딸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칠순에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바쁠 리가 있어? 집에서 일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잖아. 나도 멀리서 가는데 그렇다고 전화해서 따졌어? 따진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완전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새언니 일에 대해서 뭘 아냐면서. 바쁘다는 걸 뻥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야. 아니, 누가 뻥이래? 얼마나 바쁘냐고 그런 거 가지고. 안 씨가 골이 아파서 머리를 짚었습니다. 막내딸과 작은 며느리가 전화로 대판했다는 소리에 심기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 못한 딸의 탓도 있었고 시모의 칠순에마저 오지 않는 며느리의 탓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씨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칠순 때문이면 괜히 싸우느라 힘 빼지 말어. 올 사람 오고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딸뿐만이 아니라 큰 며느리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둘인데 며느리 역할은 혼자만 해야 하나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안 씨 부부는 가족 행사를 줄이자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들보다 적게 만나긴 하지만 명절 같은 때가 너무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없애자고 했습니다. 안 씨도 나이가 들었고 젊은 며느리들에게 괜히 고생을 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라도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좋긴 하지. 요새는 그런 집들도 많다고 하니까. 딸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일과 어버이날에는 누구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괜히 눈치 본다고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오히려 남편이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걸 택했죠. 그래도 자식들은 알아서 다들 잘 챙겼습니다. 오진 않아도 전화도 자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놈은 제외였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독감이래요.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옮길까 무서워서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디가 많이 안 좋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꾸만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는 작은 며느리. 그래, 알았다. 밥 한 끼도 못 먹고 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뻔했으니 말이죠. 작은 며느리에게 연락이 온다면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아프거나 바쁘거나. 참 신기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상생활은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안 씨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때맞춰 아프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궁금하다고 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작은 며느리 하나 안 온다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졌는지 어지러웠는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려고 그 옆을 지나던 안 씨가 놀라 일으키려고 해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긴 들었는데 구급차 번호가 도무지 안 떠올라서 숫자 1만 누르다가 결국 큰아들 번호를 먼저 눌렀습니다. 그런데 신호음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얼른 끊고 자식들 번호를 막 눌렀는데 하필이면 작은 며느리에게 걸린 전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신호가 얼마 안 가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네 시아버지가 어디가 아픈가 넘어져가지고. 안 씨가 횡설수설하는데 작은 며느리가 조금 놀란 듯 대꾸했습니다. 넘어지셨다고요? 119 얼른 부르세요. 아,
구급차 번호가 생각이 안 났지 뭐냐? 저보다 그게 빠르죠. 저 지금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아주버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이만 끊으마. 구급차 불러야 해. 안 씨는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란 소리였으니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자 조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침착하게 구급차를 부르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안 씨는 병원에서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다행히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도 한시름 놓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안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우혁이한테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회식 중이었고 예성이 엄마한테라도 하셨어야죠. 요즘 바쁜 거 아니야? 요즘엔 한가해요. 집에 계속 있는데. 이미 전화통화를 한 건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못 온다는 말에 야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조차도 거짓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안 씨는 작은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아주 접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내 며느리라 딸이 뭐라고 해도 감쌌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집 식구들은 식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귀찮은 존재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 씨가 전화를 했었던 사실은 안 씨밖에 몰랐습니다. 다들 큰일 날 뻔했다는 말만 했지 작은 며느리가 그 상황에서 바쁘다고 했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남편의 팔순에도 오지 않는 며느리를 보니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게 후회가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바보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팔순인데 잔치는 해야 하지 않아? 맞아요. 칠순 땐 잔치 안 했으니까 그래도 친척들도 좀 부르고 해야죠. 네 아버지는 가족끼리만 모여서 밥 한 끼 먹자던데.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번밖에 없는 팔순인데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님도 좀 더 초대하고 해야죠. 그럼 너무 거창하게는 하지 말고. 네.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볼게요. 가까이 사는 친척들도 초대를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요란한 건 남편이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팔순은 좀 더 특별했으면 한다는 게 자식들의 말이었습니다. 세 자식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예약을 했죠. 그게 팔순 서너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팔순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작은 며느리가 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게 꼭 이런 때 일이 생기네요. 공교롭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안 씨는 기가 찼습니다. 어쩐지 지난 설에 오랜만에 왔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집 행사에 참석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올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던 날 이후로는 어째 얼굴을 몇 번 비추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주말에 하는 팔순에 잠깐도 못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 때문에요.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잖아. 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요.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깝잖냐? 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따져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던 세월 때문에 며느리가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 씨가 언성을 조금 높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면 서운해요. 뭐?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는데요? 저도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바쁜 걸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팔순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 명절인지 제사인지는 아프다고 그랬다가 밖에서 딸과 딱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따지고 드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설에도 바빠도 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못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까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설 당일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음식만 싸간 것을 갖다가 생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량 같이 사는 걸 모르는 식구는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종종 며느리에게 다시 회사에 들어가길 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작은 며느리 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리가 없었죠. 매년 돌아오는 다른 날이면 몰라도 팔순 정도는 눈 딱 감고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환갑도 칠순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리 오기 싫다고 해도 이 정도면 그냥 원수 사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안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무슨 가족이고 자식인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오거나 아예 같이 오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다 아들이 묵인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팔순 전날 오후에 안 씨는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도저히 못 오겠냐?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일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님은 제가 따로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할게요. 시아버지 생신 못 갔다고 저를 너무 나쁜 며느리 취급하진 마세요. 어머님, 대신 형님이나 아가씨다 다들 잘 챙기잖아요. 저 대신. 그래. 알겠다. 정말로 못 온다는 거지? 네. 그렇게 됐네요. 안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렀다 왔죠. 다음 날 정말로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용돈이라고 돈 봉투를 하나 들려서 아들만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 이혼했어? 이혼은 무슨... 아니, 며느리는 어디 가고 혼자 저렇게 앉아 있어? 바빠서 그렇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걸 작은 아들도 들은 것 같은데 딴청만 피울 뿐이었습니다. 친척들 20명 정도가 왔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고 자식들도 따라서 왔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그리고 딸과 사위. 안 씨는 자식들을 훑어보고는 서랍장에서 봉투를 2개 꺼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우리 집 식구 되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큰며느리와 사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소사도 신경 써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주는 거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벌써 아버지가 80이잖아.
조금씩 재산 정리하려던 차에 생각나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봉투 안을 보더니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각자 2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씩 더 송금해 주마. 큰 며느리와 사위에게 5천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저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 일에 발벗고 나서준 며느리랑 사위 고마워서 주는 건데 예성이 엄마한테 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네. 안 주는 게 불공평한 거죠. 지금 내 칠순에 왔니? 네 아버지 팔순에 왔니? 아니면 명절이나 제사에 제대로 오기나 했니? 어버이날에 한 번 오기나 했니? 저번에 아버지 쓰러졌을 때도 병원에 코백이나 비쳤어. 아, 그건 일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일을 예성이 엄마가 다 한다니? 그렇게 바쁘면 이 돈 없어도 잘 살 만큼 벌겠네. 엄마, 마음 같아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챙겨주고 싶은데 그건 차차 하자. 우리가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모르니까. 작은 아들은 분개했습니다. 자식을 차별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저희만 쏙 빼놓을 수가 있으세요? 우리도 사람인데 부모 챙기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마음 가는데 돈이 가는 거잖냐.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왔잖아요. 내가 뭐 네 형한테 주니? 아님 막내한테 줬어? 며느리랑 사위한테 주는 거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도 예성이 엄마한테 진짜 안 올 건지 여러 번 물어봤다. 진작 말씀하셨으면 데리고 왔죠. 돈 줄 줄 알았으면 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죽어도 못 올 상황도 아니었다는 소리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줄 알고 이만 가봐라. 피곤하다. 아버지도 쉬셔야 하고. 그러자 큰아들네와 딸은 냉큼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만 민기적 거리고 있는 걸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제대로 뜨기도 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남한테만 돈을 주시고 작은 아들은 차별하세요? 막내도 줬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서운해요. 일이 바쁜 걸 어떡해요? 예성이 아빠는 돈 줄 줄 알았으면 데리고 왔다던데. 그러면 그 정도로 바쁜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된 며느리. 팔순에 안 왔다고 이러는 거 같아? 결혼하고 그동안 우리 집 일에 힘들었을 며느리랑 사위한테 주는 돈인데 예성이 엄마 너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부터 잘 참석하면 돼요? 이제 참석할 일이 또 뭐가 있냐? 어머님 팔순도 있잖아요. 글쎄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어머님, 지난 20년의 대가라고 생각해라. 그러자 며느리는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렇고 후회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끝난 팔순잔치를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부모가 주는 건 똑같이 받고 싶다는 심보가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어째서 부모가 자식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똑같이 하지 않는데 말이죠. 5천만 원이 아까웠는지 작은 아들 내외는 뒤늦게 후회에 눈물을 흘렸지만 안 씨는 앞으로도 작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 덮어주는 대신에 부부끼리 잘 살자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오나 안 오나 이제는 정말 신경 쓰지 않고 명절도 그냥 각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음 편한 말년을 보내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될 일은 없겠죠.